거의 모든 것의 역사. 그런 상황에서 아무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다윈은 초기의 바다에는 풍부한 생물이 살았겠지만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다윈은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볍게 현재의 상황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틀림없고 그런 주장을 반박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다른 가능성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창의적이기는 하지만 틀린 가정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는 캄브리아기의 바다는 퇴적물이 쌓이지 못할 정도로 깨끗했기 때문에 화석이 보존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윈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그의 신중하지 못한 주장에 거부감을 느꼈다. 케임브리지에서 다윈을 가르쳤고 1831년에는 웨일스 지방의 지질 탐사 여행에 그를 데려가기도 했던 애덤 세지윅은 다윈의 책이 그에게 즐거움보다 고통을 주었다고 했다. 루이 아가시는 엉터리 가정이라고 여겨버렸다. 심지어 라이엘까지도 다윈이 너무 심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T.H. 헉슬리는 지질학적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윈의 주장을 싫어했다. 그는 진화적인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것이라고 믿었던 돌연변이론자였다. 도약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인 도약 진화론자 설타이셔니스트는 느린 변화를 통해서 복잡한 장기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날개의 길이가 10분의 1에 불과하고 눈이 반쪽 크기라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장기는 한 번에 끝나는 변화에서 나타나야만 의미가 있다. 헉슬리와 같은 진보적인 학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런 믿음은 1802년에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페일리가 처음 주장했던 설계 논증 Argument from Design 이라는 지극히 보수적인 종교적 주장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이다. 페일리는 회중시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땅에 떨어진 회중시계를 보면 즉시 그것이 지능을 가진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연도 마찬가지라고 믿었다. 자연의 복잡성은 창조주에 의한 설계의 증거라는 것이다. 그런 주장은 19세기에는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윈도 쉽게 반박할 수가 없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금까지도 눈, 목의 문제는 점자, 정말 몸서리 쳐진다고 인정했다. 종의 기원에서 그는 자연 선택이 점진적인 단계를 걸쳐서 그런 기간이 만들어진다는 주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밝혔다. 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은 모든 변화가 점진적이었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종의 기원을 개정할 때마다 진화가 진행되는 데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시간을 점점 더 길게 들여서 주장함으로써 그의 지지자들마저도 끊임없이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런 주장은 더욱 인기를 잃어버리게 됐다. 과학자이며 역사학자인 제프리 슈워츠에 따르면 결국 다윈은 거의 모든 지지자들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동료 자연사학자와 지질학자들과는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신의 책을 종의 기원이라고 불렀던 다윈이 실제로는 종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었던 사실은 역설적이기도 하다.
다윈의 이론은 한 종이 어떻게 더 강해지거나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더 빨라지는가, 즉 한마디로 표현해서 더 잘 적응하게 되는가를 설명해줬다. 그러나 어떻게 새로운 종으로 자라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못한다. 스코틀랜드의 공학자 플레밍 젠킨은 그것이 다윈의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결점이라고 지적했다. 다윈은 한 세대에서 나타나는 좋은 형질은 반드시 후속 세대에게 전해져서 종을 더 강화시켜준다고 믿었다. 젠킨은 어느 한 부모의 장점은 후세에게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혼합에 의해서 묽게 될 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위스키를 물잔에 넣으면 위스키가 더 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묽어진다. 묽게 된 용액을 다른 물잔에 넣으면 더욱 묽게 된다. 마찬가지로 어느 한 부모에게서 전해진 좋은 형질은 교배를 통해서 묽어져서 결국은 드러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다윈의 이론은 변화를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균일함을 설명해주는理論이라는 것이다. 운이 좋은 가자미가 가끔씩 생겨날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을 안정한 상태로 되돌리려는 일반적인 흐름 속에 곧바로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자연 선택이 작용하고 있다면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윈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지만 1300km나 떨어진 중부 유럽의 조용한 구석에서 그레고르 멘델이라는 은퇴한 수도자가 그 해답을 찾아내고 있었다. 멘델은 1822년 오늘날 체코 공화국이 된 오스트리아 제국에 있는 오지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한때 교과서에는 그를 성실하고 예리한 시골의 수도자였고 그의 발견은 대체로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소개했었다. 수도원의 텃밭에서 완두를 키우던 그가 우연하게 재미있는 유전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사실 멘델은 교육을 받은 과학자였다. 그는 올미츠 철학연구소와 빈 대학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했고 그 이후로는 하는 일마다 과학적 원리를 활용했다. 더욱이 그가 1843년부터 살았던 브루노의 수도원은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곳이었다. 수도원에는 2만 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이 있었고 면밀한 과학 연구 전통도 가지고 있었다. 멘델은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대조군으로 사용할 7중의 완두가 교배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준비를 했다. 그런 후에 그는 전임 조수 2사람의 도움을 받아 3만 그루의 완두를 이용해서 교배와 잡종, 교배를 반복했다. 실험은 매우 정교했다. 실수로 잡종, 교배가 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했고 성장 과정에서의 모든 변이는 물론이고 씨앗, 꼬투리, 잎, 줄기, 꽃의 모양을 꼼꼼하게 관찰해야만 했다. 멘델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유전자, 진라는 말을 사용하진 않았다. 그 말은 1913년에야 영국 의학 사전에 등장했다. 그러나 우성, dominant과 열성, recessive 이라는 단어는 그가 만든 것이었다. 멘델이 확실하게 알아낸 사실은 모든 씨앗에는 그가 우성과 열성이라고 불렀던 두 종류의 인자, factor 또는 요소, element가 있으며 그런 인자들이 합쳐지면서 후손에게 전해지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런 결과들을 정교한 수식으로 정리했다. 멘델이 실험을 하고 꽃과 옥수수를 비롯한 다른 식물에 비슷한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8년이 걸렸다. 문제가 있었다면 멘델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었다는 점이었다. 멘델이 1865년 2월과 3월에 열렸던 브루노 자연사학회에서 자신의 실험 결과를 발표했을 때 식물의 육종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40여 명의 청중은 점잖게 듣기는 했지만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했다.
멘델은 자신의 논문 사본을 스위스의 위대한 식물학자 카를 빌헬름 네겔리에게 보냈다. 멘델의理論이 성공하려면 네겔리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네겔리는 멘델이 발견한 사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는 멘델에게 조밥나무를 연구해 보도록 추천했다. 멘델은 고분고분하게 네겔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조밥나물에서는 유전성을 연구하기에 적당한 특징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겔리가 멘델의 논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았구나. 아니면 전혀 읽어보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졌다. 실망한 멘델은 유전에 대한 연구를 포기해버리고 여생을 좋은 채소를 기르고 벌, 쥐, 태양의 흑점 등을 연구하면서 보냈다. 결국 그는 대수도원장이 됐다. 멘델의 발견은 흔히 전해지는 것처럼 완전히 무시되진 않았다. 그의 연구는 과학자들 사이에 지금보다도 더 유명했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실리는 영광을 차지했고 빌헬름 울버스 포케라는 독일 과학자의 중요한 논문에 여러 차례 인용되기도 했다. 사실 멘델의 생각이 물 밑으로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무르익게 되면서 그렇게 쉽게 알려질 수가 있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다윈과 멘델은 20세기에 시작된 생명과학의 기초를 닦아놨던 셈이다. 다윈은 모든 생물들이 단 하나의 공통된 선조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멘델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멘델은 독일어판 총리기관을 읽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멘델이 자신의 연구가 다윈의 주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 틀림없지만 다윈에게 연락을 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다윈의 경우에도 멘델의 연구 결과를 반복해서 인용한 포케의 유명한 논문을 깊이 연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결과를 자신의 주장과 연결시키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윈의 주장에 인간이 유인원의 후손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단 한 번의 암시 이외에 그런 주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의 이론에서 인간의 출현에 대한 암시를 눈치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곧바로 심각한 논란이 시작됐다. 최후의 대결은 1860년 6월 30일 토요일에 옥스퍼드에서 개최됐다. 영국 과학진흥협회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창조의 자연사적 흔적의 저자였던 로버트 체임버스는 헉슬리로부터 그 모임에 참석해 주도록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헉슬리는 체임버스가 그렇게 이론이 분분한 문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몰랐다. 역시 이번에도 다윈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는 옥스퍼드 동물원의 박물관에서 개최됐다. 1000여 명의 청중이 몰려들었고 100여 명은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야만 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뉴욕 대학의 존 윌리엄 드레이퍼가 먼저 다윈 씨의 견해를 참고한 유럽 지성의 발전이라는 제목의 졸리는 강연을 2시간 동안이나 계속했다. 마침내 옥스퍼드의 주교였던 사무엘 윌버포스가 일어서서 발언을 시작했다. 윌버포스는 그 전날 자신의 집에서 만난 리처드 오원에게서 미리 이야기를 들었거나 그랬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극렬한 반다윈주의자였다. 격렬하게 끝난 일의 경우에 대부분 그렇듯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에 대한 기억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에 따르면 윌버포스는 언제나 그렇듯이 주저하지 않고 비웃는 표정으로 헉슬리를 바라보면서 그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통해서 유인원과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가를 물어봤다. 그런 표현은 분명히 빈정거리기 위해서였지만 아주 냉정한 도전처럼 느껴졌다. 헉슬리 자신의 기억에 따르면 그는 옆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주교님께서 내 손바닥에 들어오셨군요라고 속삭인 후에 입맛을 다시면서 일어섰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헉슬리가 분노의 치를 떨었다고 기억했다. 어쨌든 헉슬리는 심각한 과학 문제를 토론하는 곳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유명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유인원과 혈족관계라고 주장하고 싶다고 선언했다. 그는 반격은 무리하고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윌버포스의 죽여지게 대한 모욕이었기 때문에 회의장은 몹시 소란스러워졌다. 불스터 부인은 기절해버렸고 25년 전에 다윈과 함께 비그로에 동승했던 로버트 피츠로이는 성서를 높이 받쳐들고 성경! 성경! 이라고 외치면서 회의장을 맴돌았다. 그는 새로 만들어진 기상학과의 책임자 신분으로 폭풍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그 회의에 참석했었다. 흥미롭게도 일이 끝난 후에는 양편이 모두 상대방을 이겼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논쟁이랑 똑같네. 다윈은 1871년에 발간된 인간의 유래에서 인간과 유인원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당시의 화석 기록에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은 대담한 것이었다. 당시에 알려져 있었던 가장 오래된 초기 인류의 유골은 독일에서 발견된 유명한 네안데르탈인과 알 수 없는 턱뼈 조각 몇 개뿐이었고 대부분의 권위자들은 그것조차도 믿지 않았다. 인간의 유래는 더욱 논란이 될 수 있는 책이었지만 그 책이 발간되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진 않았다. 그러나 다윈은 말년에 대부분을 자연 선택의 문제와는 별로 관련되지 않은 다른 문제들을 연구하면서 보냈다. 그는 놀랄 정도로 오랫동안 대륙 간의 씨앗이 어떻게 퍼져 나갔는가를 알아내려고 새들의 배설물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분석했고 지렁이의 거동을 연구하는데 몇 년을 보내기도 했다. 지렁이에게 피아노를 연주해주는 실험도 했다. 지렁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리와 진동이 지렁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지렁이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처음 알아낸 사람이었다. 실제로는 종의 기원보다 더 유명했던 그의 걸작 지렁이의 활동에 의한 식물 재배, 토양의 형성 1881에서 그는 세계 역사에 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생물이 또 있는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지렁이를 일명 토룡이라고 하죠. 땅에 사는 용. 다윈이 썼던 다른 책으로는 곤충에 의해 수정되는 영국과 외국 란의 여러가지 고안에 관하여 1862와 발간 첫날에 5,300부가 팔렸던 인간과 동물의 감정표현 1872 멘델의 연구와 아주 비슷하지만 결과는 멘델의 것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식물계에서 타가, 수정과 자가, 수정의 효과 1876 그리고 그의 마지막 책이었던 식물의 원동력이 있다. 결국 그는 개인적인 흥미거리였던 육중의 결과를 연구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사촌과 결혼을 했던 다윈은 가계의 다양성 부족으로 아이들에게서 육체적이다 정신적 결함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을 했다.
다윈은 일생 동안 여러 차례 영예를 얻었지만 종의 기원이나 인간의 유래로 상을 받은 적은 없었다. 왕립학회가 그에게 영예로운 코뿔리 메달을 수여했던 것은 진화론 때문이 아니라 지질학, 동물학, 식물학에 대한 기여 때문이었다. 린네 학회도 역시 다윈의 극단적인 주장 이외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는 자기를 받은 적은 없지만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뉴턴 옆자리에 배장됐다. 그는 1882년 4월에 다운에서 사망했고 멘델은 2년 뒤에 사망했다. 다윈의 이론이 널리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멘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이론이 합쳐진 좀 거만스럽게 보이는 현대 종합리론이라는 개선된 리론이 등장했던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멘델의 경우에는 더 빠르기는 했지만 역시 그가 사망한 이후에 인정을 받게 됐다. 1900년에 유럽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있던 과학자 세 사람이 거의 동시에 멘델의 결과를 재발견했다. 그러나 후고트 브리스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멘델의 결과를 마치 자기 자신의 것인 양 주장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경쟁자가 사실 그것이 잊혀진 수두자의 업적이라고 큰소리로 주장한 덕분에 멘델의 업적으로 인정이 되었다. 35. 이제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가를 이해할 준비를 마치게 됐지만 완전하진 않았다. 20세기가 시작되고도 몇 년이 지날 때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던 과학자들마저 아기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가를 설명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과학은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제26장 생명의 물질. 당신의 부모님이 초와 심지어 나노 10-9승초까지 정확한 바로 그 순간에 결합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지금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시각을 맞추어 결합하지 않았더라면 역시 당신은 지금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와 다시 그 이전의 부모들이 결합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이곳에 없었을 것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상에 대한 빚은 빠르게 쌓여가게 된다. 8대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찰스, 다윈과 에이브럼, 링컨이 태어난 시절로 돌아가면 당신의 존재를 결정한 사람들의 결합에 참여한 선조의 수는 250명이 넘게 된다. 셰익스피어와 메이플라워 호에 오른 청교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신의 몸속에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전해준 선조의 수는 16,384명에 이르게 된다. 20대를 올라가면 당신의 출생에 기여한 사람의 수는 148,576명이 된다. 그보다 5세대를 더 올라가면 무려 3,355만 4,432명의 남자와 여자가 헌신적으로 결합한 덕분에 당신이 존재하게 되었다. 30대 전후로 올라가면 당신 선조의 총수는 10억 명을 넘는 10억 7,374만 1,824명이나 된다. 이들은 모두가 사촌이나 삼촌이 아니라 별 수 없이 당신의 직계 선조들이다. 로마인들이 살던 64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신의 존재를 결정하는 데에 참여했던 사람의 수는 지금까지 지구에 살던 모든 사람들의 수를 합친 것보다 몇천 배가 넘는 10의 18승 명이나 된다.
우리 산수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해답은 당신의 가게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다. 약간의 근친 상관이 없었더라면 당신은 도대체 지금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다. 사실 유전적으로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지만 그런 일은 상당히 많았다. 당신의 선조의 수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면 외가의 선조 중에 누군가가 친가의 선조 중에 누군가와 함께 자손을 얻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사실 지금 현재 같은 민족이나 국가에 속하는 사람과 사귀고 있다면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인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사실 버스나 공원이나 카페나 또는 사람이 많은 곳을 둘러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친척일 가능성이 높다. 누군가가 자신의 정보광 윌리엄이나 메이플라워 호의 청교도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면 당신은 즉시 나도 그렇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글자 그대로 우리 모두는 가족인 셈이다. 또한 우리는 신비스러울 정도로 닮았다. 사람들의 유전자를 비교해보면 99.9%는 똑같다. 우리가 같은 종에 속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영국의 유전학자로 최근에 노벨상을 받은 존 썰스턴의 표현처럼 대략 1000개의 염기, 누클레오타이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나머지 0.1%의 작은 차이가 우리에게 개성을 부여해준다. 대부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밝혀진 인간 유전체에 생물의 유전 정보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지놈 게놈이라고도 한다. 에 대한 지식으로 알게 된 것이다. 사실 바로 그 인간 유전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 유전체는 서로 다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똑같았을 것이다. 거의 같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유전체의 무한히 많은 재조합이 우리에게 개성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같은 종으로 만들어주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유전체라고 부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보다도 도대체 유전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세포에서 시작해보기로 하자. 세포 속에는 핵이 있고 각각의 핵 속에는 모두 46개의 복잡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염색체가 있다. 그 중에서 23개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이고 나머지 23개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거의 예외 없이 당신의 몸에 있는 99.999%에 이르는 거의 모든 세포들은 같은 짝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조직적인 이유로 완전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적혈부 세포, 일부 면역 세포, 난자와 정자 세포 등이 예외이다. 염색체는 당신을 만들어내고 유지시키기는 오타인가 보네. 문맥이 어색한 거 보니까 유지시키기는 데가 아니라 유지시키는 데에 꼭 필요한 완전한 지시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데옥시리보핵산 또는 DNA라고 부르는 실 모양으로 생긴 작고 신기한 화합물로 되어 있다. DNA는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문자로 알려져 있다. DNA는 DNA를 만든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존재하며 우리 몸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DNA가 들어있다. 거의 모든 세포에 대략 1.8m에 이르는 DNA가 들어있다. 각각의 DNA는 23억 개의 암호로 되어 있어서 크리스티앙 드 디부의 말에 따르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면 유일한 유전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10의 34억 8천만 가지의
10에 34억 8천만 승 가지의 조합이 가능하다. 1 다음에 30억 개가 넘는 0이 붙는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이다. 드디브에 따르면 단순히 그 숫자를 인쇄하기만 해도 보통 크기의 책 5,000권 이상이 필요하다. 거울을 보면서 몸속에 1만조 개의 세포가 들어있고 거의 모든 세포의 거의 1.8m에 이르는 DNA가 단단하게 뭉쳐져서 들어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몸속에 들어있는 DNA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만약 몸속에 들어있는 모든 DNA를 한 줄로 읽는다면 그 길이는 지구와 달을 한두 번 왕복할 정도가 아니라 수없이 왕복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지구와 달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굴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계산에 따르면 몸속에 들어있는 DNA를 모두 합치면 그 길이가 2천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한다고. 간단히 말해서 당신의 몸은 DNA를 만들기를 무척 좋아하고 그것이 없으면 당신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NA 자체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분자가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DNA는 특별히 생명이 없다. 유전학자 리처드 르원틴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생명의 세계에서 가장 반응성이 낮고 과학적으로 비활성인 분자이다. 살인사건 수사에서 오래전에 말라버린 혈액이나 종익에서 DNA를 채취할 수 있고 고대 네안데르탈인의 뼈에서 DNA를 우려낼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바로 그런 사실이 신비스러울 정도로 볼품없는,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는 물질이 생명 자체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18.